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전통 깊은 달롬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53대 여성입니다. 우리 가게는 다를 이어 운영되고 있어 그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담긴 곳입니다. 이 국밥집은 처음 할머니께서 시작하셨고 5 남매를 혼자 키우며 일구신 소중한 가게였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께서 물려받으셨고 지금은 제 남편이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남편과 함께 고인의 손맛과 정성을 지키며 매일 정성을 다해 가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그리움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이 가게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의 뿌리가 되어주신 분이죠. 우리 가게는 시어머니의 손맛과 깊은 인심 덕분에 지역 주민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고 돌아가신 지금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한 단골 스님들 중 한 분이 우리 가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드시며 당신 아들의 손맛이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정성과 재능까지 닮았다고 해주셔서 남편과 함께 큰 힘을 얻는 순간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노력과 고인의 유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전통과 맛을 지켜나가며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남편과 나는, 특히 대부분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심하고 행복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어깨가 좀 높아 보이는 것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 남편과 살면 너무 슬플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과 헤어질까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언제나처럼 좋습니다. 이상형은 남자라서 남편과 헤어질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은 요즘 세상에서 보기 힘든 매우 친절한 사람이다. 바로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 생물학적 자녀가 있는지 묻는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이지만 남편을 낳으신 할머니는 미혼모이시며 남편을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고작 14살일 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가족이 아닌 시어머니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알고 남편이 상처받고 왜곡될까 걱정해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혼란스럽지 않게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누가 뭐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문서로 입증된 모자관계는 실제 모자관계가 된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시어머니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젊은 사람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했고 10년, 20년 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녀의 삶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편을 입양했을 때 시어머니는 여성에 중독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도박과 2 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며 남편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도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용기를 냈다는 게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남편이 따라하면 더 좋겠다고 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시어머니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받아들이고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나는 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학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핍박과 학대를 당해도 남편은 고집이 세서 불운한 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습니다. 버티다가 쓰러져 시어머니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곰탕치킨을 먹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한 숟가락을 먹었을 때 그 맛이 너무 진하고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릇을 너무 비워서 시어머니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고통받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함께 살자고 애원하는 것처럼 포옹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어먹을 집에서 또 참아내야 했을 때 큰어머니는 큰 손자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나를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나도 그곳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건 시어머니 아들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내 남편을 학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고 남편을 괴롭혔어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붙잡고 여러 차례 꾸짖은 것이 이번이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형제들을 지켜줄 할머니도 있다. 그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친자식 2명을 심하게 꾸짖었는데 할머니는 왜 아름다운 손자를 꾸짖었을까? 이 돌, 울지 않을 수 없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도 연애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통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텐데 남편이 숨기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한 나는 그녀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현수는 늘 아무 말 없이 그런 얘기를 한다. 보통 여자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울 텐데 사실은 알지만 내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관계는 괜찮을 것 같다.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더 힘들어질 테니 부담감을 느끼실 거라는 걸 압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말했지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만나기가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한테 물어보세요. 현수처럼 나도 현수의 마음을 알아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실 좀 의외이긴 한데 가족마다 사정이 있고 지금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까? 당시 내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남편의 반응 때문이었던 것 같다. 주먹으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말을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며칠간 연락이 안 되거나 만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이유를 대지만 그런 질문은 괜찮습니다. 그녀는 내가 처음이었고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매력에 지금도 그녀는 내게서 멀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여자 같아 보여도 버릴 수 없었나 보다. 그 남자처럼 나도 처음에는 남편의 다소 복잡한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공감이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남편이 모든 게 불만스러워도 막내라고 해서 법으로 놔준 적은 없는데 남편이 이 친구와 크게 다투고 시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간 적이 있다. 하지만 남편을 꾸짖는 대신 마음을 바꿨습니다. 당시 남편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고 계시며 너무 놀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왜 그랬느냐고 화를 내더니 엄마는 아이가 잘못한 건 다 부모 탓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것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좋은 사람은 분명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랬다.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누구도 나 때문에 무릎을 꿇게 두지 않겠다고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것이 아마도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너무 늦었지만 그때부터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의 남편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 지금의 어머니를 위해 잘 지내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이 기적이라고 했다. 그 학교에서는 거의 전설이거든요. 그는 1년 동안 우수한 성적을 받아 인문학을 전공했다고 말했다. 우수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공부를 잘하는 막내라고만 하더군요. 그 사람이 공부하려고 엄마를 훔친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 형들과 내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이해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저항하는데 능숙합니다. 그 성질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만 그랬던 것 같지만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때는 할머니가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해서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어머니를 보면 그런 면에서 둘이 많이 닮아 있다. 가끔 아주머니들이 친아들 같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아내가 조용한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싫어함. 어쨌든 남편은 아들이 되기로 결심한 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이고 사실은 나도 이미 알고 있다. 남편은 워낙 성격이 좋아서 부모님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사위가 됐다. 걱정도 되지만 나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온 시어머니였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친아들처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어머니는 우리 둘이 동갑내기인데 사위가 아닌 친구가 된 것 때문에 서운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막내로 태어나 시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나는 며느리가 되었고 삼촌의 결혼한 형제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를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며느리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삼촌 두 분이 그랬는데 부모님은 그걸 모르시고 당연히 너무 감사했어요. 남편과 저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너무 놀라고 감사했어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같은 여자인데도 죽어도 시어머니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내가 본 어른 중에 가장 온화하고 무자비한 어른이어서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곰탕 치킨을 굽고 할머니에 이어 2인자이다. 법률가가 세상을 떠났고 매일 아침 6시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면 늘 이렇게 말했다. 모토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평범한 영혼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힘든 시절을 결코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시어머니 가게는 작고 저렴합니다. 그녀는 돈을 꽤 많이 번다. 만약 동네에 있는 사장 가게라면 명절에 어떻게 여분의 선물을 가져갈 것인가? 에 따르면 그 사람이 내 시어머니니까 나도 그런 시어머니를 포함하고 싶다. 명문대에 진학해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시어머니는 공부기간이 짧아 늘 문제로 여기셨다. 반면 시어머니의 두 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부할 마음은 없었지만 큰 삼촌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막내 삼촌은 학교에도 가지 않고 중도에 해고돼 대학 등록금을 내야 했다. 남편의 등록금도 그것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친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을까요? 대학 등록금만 내고 화내고 거품을 물고 떠나갔지만 그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없어
시어머니가 계실 때마다 돈을 구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 형제는 누구보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불하는 것뿐입니다. 내게 쉽게 돈을 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배경을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돈 안 주면 못생겼다고 하셨다. 내 형제들이 나와 내 남편에게 갚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메모를 받고 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모에는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해를 끼치면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그 내용 때문인지 저와 아내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연락하는 일도 없어서 안에 그런 게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과 함께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안타까워하며 왜 그렇게까지 갔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저 아이들은 돈을 정말 좋아한다. 돈은 필요 없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어려운 선택을 할 때에는 돈이나 물건을 멀리 두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들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와 시어머니는 두 삼촌을 더욱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해 원한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여자들이 돈을 가져갔어요.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돈을 다 썼다가 다시 손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안 주면 와서 돈을 요구하겠다고 뻔뻔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에도 시어머니는 불만을 표하지 않고 나에게 돈을 줬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200통이 넘는 농담을 받았다. 어떤 작은 게임은 100만 원밖에 안 하고 어떤 게임은 그렇습니다. 최대 1000만 원. 정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들 대신 수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신다. 내 남편과 그녀의 친아들 2명이 있어서 그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돌봐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네, 어린 2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헌신을 발견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동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내부자이고 감정이 더 많을 테니 그 행동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남편을 지켜주고 싶었는지 궁금해서 몇 번 물었더니 별 말은 안 하고 그냥 그런 말만 하더군요. 남편 친구한테 돈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가 정말 궁금했는데 시어머니가 말해주지 않아서 남편도 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위험하지만 나름대로 새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당시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나는 셋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더 좋아해요. 법.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딸이 없어서 늘 슬프다. 당신은 내가 당신 딸과 닮았다고 하고 내게는 2명의 형제가 있지만 그들은 당신 남편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내게 애정을 주기를 원하지 않거나 나를 많이 도와준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남편도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형수처럼 짓눌려 뭔가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겐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침을 흘리며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을 좋아합니다. 그런 칭찬을 하면 시어머니를 더욱더 모시게 됩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면 해변에 가고 억도에 가고
만리장성에 가보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용기와 체력 면에서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니 췌정암 3기라고 했고, 췌정암 씨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었고 통증이 있을 때는 잘 치료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같은 말을 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남편 손을 꼭 잡고 엄마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무너지듯 괜찮냐고 물었다. 그 사람도 울었고 나도 앉아서 울었다. 나는 아직도 참된 효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해보고 싶어서 수술이든 암이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 하자고 했으나 병원에서 수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해서 항암치료를 먼저 결심하게 됐다. 항암치료 효과를 보고 체력을 높이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보다 더 높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심했는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암이 많다고 느끼십니다. 치료 방법보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살이 빠졌는데 전혀 살이 찌지 않아서 더욱 불쌍해 보였다. 게다가 먹은 것을 다 토해내니까 의사가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조심해서 집에 데려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도 모르게 많이 울었습니다. 나가자 모든 것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손에 따뜻한 느낌을 느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손을 꼭 잡고 시어머니 입꼬리가 어려울 때에도 살짝 말리며 다짐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올 때에도 그녀는 내게 아주 잘 봉사했습니다. 가게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열려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담당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확실히 힘든 시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많이 웃고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 의지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만 집중하던 우리 가족은 이제 엄마에게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형들에게 어머니가 아프다고 알렸지만 아들이나 며느리 한 명도 시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돌봐줄게. 엄마 병, 우리한테 빚진 거 있잖아. 제대로 갚아야 해.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다시 전화해서 안 올 거라고 전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말리더니 어머니가 알아차리셨어요. 저는 그녀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일을 혼자만 간직하고 형수와 형수는 함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 먹었으나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병수를 곤란하게 했지만 괜찮다고 했고 당연히 100% 솔직했고 시어머니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시 건강해지면 수년간 반복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고 가게 일도 해야 한다. 이러한 신체 부위가 10개라도 자유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자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아마 시어머니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왜 끝까지 압력을 가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나도 안다. 시어머니,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청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이 오래돼서 많이 팔리지는 않을 텐데 그 돈으로 먼저 평지를 사야 한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나 여기 있는데 저 집엔 사람도 없는데
왜 사람도 없이 빈 집을 지을까? 당장 대구로 나가야 해. 돌아갈 집이 필요한데 그게 힘이 되니? 내가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게 될까봐 왜 두려워합니까? 빨리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집을 빡쳐서 팔아버리면 나와 삼촌 둘은 거기서 혼자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고민이 생겼다. 진실. 어느 날 큰오빠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아픈 시어머니 몰래 돈을 훔쳐가며 장난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은 내 형수이고 나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등록금도 주시고 키워주시고 결혼할 때 집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으니 더 이상 네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을 또 했지만 전례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댁 식구들이 그런 말을 해서 지금은 사람들을 자기와 동등하게 대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나는 갑자기 전화를 끊고 남편이나 나는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형도 전화해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때 나도 그랬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긁으면 나도 어느 때보다 욕심이 많아지니까 짜증이 난다. 한번 결정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요. 라고 말하자 두 형제는 침묵했다. 그런데 삼촌은 제가 남편의 재산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모든 것이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서 아내를 제압하라고 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형들과 아내들한테도 제압하라고 하더군요. 뭐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불렀네. 집에 가스를 채우고 일을 많이 해서 시어머니 집을 팔게 됐어요. 위조 위임장을 작성했고 우리는 은행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녀에게 다른 자산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 가서 찾기 시작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딱 하나. 시어머니가 수술이나 항암 치료 없이 3년 동안 빨리 회복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우리를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통제 소리가 들려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나는 재빨리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도. 나는 그것을 꽉 잡았지만 내 손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시어머니는 나와 남편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말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이것을 잊지 말고 가져라.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자 저와 남편은 그게 마지막 말이 될까봐 많이 울었는데 상황이 급박해서 시어머니께서 선물을 주시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못 볼까봐 걱정했는데 전화를 받자 어머니는 신발 한 짝을 잊어버릴 정도로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이제는 늙으셨다고 펑펑 울고 계시는데 그렇게 가면 이러다 외로울 텐데 출장 중이라 같이 놀지도 못하고 울면서 어디 가느냐고 묻는다. 시어머니 빼고 모두 울었어요. 중환자실로 이송된 뒤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어머니의 말을 듣든 말든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결국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를 사랑했던 우리를 버렸습니다. 의사가 나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와 아이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장례 절차를 하나도 잃지 않고 잘 마쳤는데 부고, 작성, 설명 듣기, 조문까지 시간도 없이 해야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위로의 말을 하려고 왔는데
잘 안 됐는데 막상 해보니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전화를 받고 나타난 두 삼촌과 형은 나를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식사만 하며 서로 재미있다고 웃었다. 윗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떠나시려고 하고 남편도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버틴다. 그런데 그때 삼촌 두 분이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시어머니의 이사라면 전 재산을 친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님, 그렇죠. 당신은 제 친자식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라고 해도 결국 당신은 당신의 혈통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당신의 우표가 있습니다. 야, 너 정말 너무 하는 짓이구나. 나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적어도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왜 그랬어요? 지금은 이에 대해 논쟁할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봐요, 당신 뱃속에 있는 산 때문에 겁이 나네요. 누가 들으면 당신의 아이는 나를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쇼를 중지하세요. 상복을 벗으십시오. 공평하지 않다면 왜 내 친구를 고소하나요? 소송을 하면 패소할 것 같나요? 이 게임은 승리할 확률이 있는 게임인가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머니를 묘지에 데려가면 가끔씩 주소를 보내주고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대신 내 눈에 뛰어들지 마세요. 알고 계셨나요?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나는 삼촌 손에서 종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달려가서 종이를 찢었습니다. 메모를 하세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나를 고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곳에서 총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쓰러질 정도까지 했고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CCTV에 녹화됐다. 그리고 청구서를 내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하든지 시어머니의 앞날을 추구하라고 했고 첫째 형은 내가 죽던 날 한 명씩 장례식장을 떠났고 나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나 상복을 반납하고 명함까지 포함한 옷을 다시 입었다. 어머니가 주신 것, 변호사 명함이 있었는데 그때 감이 왔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 뒤를 돌아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연히 빛과 어둠 뒤를 보니 거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러 가라고 신호가 왔어요. 구불구불한 글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게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잘 지내세요. 내가 그동안 아팠는데 언제 아팠나요? 이런 일에 대비하고 있나요? 나는 또 울었다. 남편과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시어머니의 원장이 실제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전화를 했고 나를 만나자고 초대했습니다. 방문 때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남편과 제가 매장에 가서 준비하는 시간을 활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당신의 모든 자산을 막내 아들, 막내딸에게 물려주십니다. 시댁. 마지막에는 이 회장 외에 유 이사장은 없다고 적혀 있다. 남편은 그 내용을 듣고 눈을 굴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자신이 장애인임을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가짜라고 하더군요. 내가 아플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모유를 먹일 수 있겠는가? 아내가 말한 대로 장부를 보관하나요? 이런 경우는 많이 조사해봐야 할 것 같은데 가짜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연락을 해보고 공식적으로 받은 총장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에게 그런 경우가 꽤 많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감독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원장은 상속조사에서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
장남과 둘째 자녀를 최대한 돌봤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장래에 상속받을 것이 있는지,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그러기를 원하셔서 이 문제를 유언장에 기재할 수 없어서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의 재산과 토지,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저금. 그 후 두 언니는 우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러 두 오빠가 찾아왔을 때 나중에 받아주지 않겠다고 애원하고 애원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서 정기적으로 받는 메모. 여기 메모를 보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면 우리에게 2배로 갚아야 합니다.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대중으로부터 받은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편도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럼 얼마죠? 어머니가 아플 때 우리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어머니 곁에 머물렀어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무슨 거지냐? 당신은 우리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내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돈이었고 삼촌이 남편을 붙잡는 순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찍는 것을 잊지 않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고 경찰에 전화했을 때 그는 결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실제로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양해각서 MOU를 통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소송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의 상속에 관해서도 변호사님이 그런 일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남들의 눈에도 마치 일과 같아서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보관해 놓으면 눈앞에 국화꽃이 잔뜩 피어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언제 다시 방문할까요? 그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 매장 위치가 재개발 확장되어 다시 오픈하게 되었는데 매장을 다시 열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닭국밥집을 계속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저의 장례를 위해 제 말을 막으셨지만 남편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걸 알았으니까 나중에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셨고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렸을 때 시어머니를 위해 가게 운영 방법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음식 맛을 아는 남편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 맛을 다시 찾았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여전히 사업을 하며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힘든 일이라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면 금방 그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이 어려운 일을 묵묵히 혼자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둘째 딸은 마치 할머니의 기술을 배운 듯 음식에 관심을 보인다. 그녀는 4대 닭곰탕을 먹을 거예요. 남편과 나는 네가 하면 나 아이가 또 할 거야 라며 웃었다. 내 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당신의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처럼 끓는 가마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당신의 남편은 피 한 방울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시어머니의 구별, 12마디가 넘는 말, 내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느낌과 따뜻함을 기억한다. 천국에서는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참해 하지 말고
저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세요. 비록 남편과 제가 이렇게 괴물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망쳐놓고도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키워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워할 것이라는 안도감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두고 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 저승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어머니와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삶 속에서 제대로 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원한을 반드시 버리겠다는 결심을 털어놓았죠.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저 또한 그 장면에서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도 그 순간 우리 가족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고 남편과 저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며 지냅니다. 그녀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녀처럼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를 기억하며 그녀의 가르침과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죠. 이 글을 쓰는 동안 시어머니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결국 밖으로 나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며 왠지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고 보람찬 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화,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롭고 따뜻한 조언을 들려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